체르노빌의 그날. 숨겨진 진실과 숨겨진 영웅들. 챕터 1. 폭발의 순간. 1986년 4월 25일 밤 우크라이나 북부 프리피아트. 이 도시는 약 5만 명의 젊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주민 대부분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학교, 병원, 극장, 수영장까지 갖춘 계획 도시였고, 사람들은 주말을 앞두고 평온한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발전소 내부에서는 국가 계획에 따라 운명을 바꿀 실험이 준비되고 있었다. 치명적 실험의 시작. 실험의 목적은 단순했다. 만약 외부 전력이 끊겼을 때 원자로 터빈이 관성으로 회전하는 몇십 초 동안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이 실험은 이미 3차례 연기되었고, 모스크바 에너지부와 중앙정부는 결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문제는 원자로의 종류였다. 체르노빌이 사용하던 RBMK형 흑연 감속 원자로는 고출력에 유리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련 밖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출력이 낮을 때 양성자 계수가 양으로 작용해 반응이 폭주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실험은 중단될 수 없었다. 불안정한 조작. 4월 25일 오후 2시 원자로 출력은 50%로 줄여졌다. 그러나 키예프 전력망에서 갑자기 추가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출력 저감은 10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그 사이 원자로 내부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었고, 제논 135라는 독성 중성자 흡수 물질이 축적되었다. 이른바 제논 포이저닝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새벽 1시가 가까워오자 출력은 급격히 떨어져 700메가와트로 계획했던 목표보다 훨씬 낮은 200메가와트 수준까지 추락했다. 담당 엔지니어들은 원자로가 꺼질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지만 상부 지시는 계속 진행이었다. 이들은 원자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자동 안전장치를 차례로 해제했고, 제어봉을 200개 중 200개 가까이 뽑아냈다. 이는 사실상 눈을 가린 채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과 같았다. 최후의 순간.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4초 제어실 내부 계측기가 불안정한 수치를 찍었다. 냉각수 순환 저하, 출력 불안정. 엔지니어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시 23분 40초 비상정지 버튼인 AG5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버튼이 재앙의 방아쇠가 되었다. 제어봉 끝에 있던 흑연 팁이 삽입되며 순간적으로 중성자 반응이 폭증했고, 불과 몇 초 사이 출력이 100배 이상 치솟았다. 1시 23분 47초 첫 번째 폭발. 사오기에 1200톤 콘크리트 덮개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곧이어 두 번째 폭발이 뒤따르며 흑연 블록과 핵연료가 외부로 노출되었다. 붉고 푸른 섬광이 하늘을 갈라 30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증언과 공포. 근무 중이던 기술자 알렉산드르 예르체노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계기판은 미친 듯이 깜빡였고 갑자기 대지가 흔들렸다. 창밖을 보니 붉은 기둥이 솟아올랐다. 그 순간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프리피아트 주민들은 폭발음을 지진으로 착각했다. 아이들은 하늘을 수놓은 불빛을 불꽃놀이처럼 구경했고, 일부 어른들은 베란다에 나와 섬광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빛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치명적인 방사능이 실린 불길이었다. 최초 대응, 치명적 착각. 가장 먼저 출동한 소방대는 화재를 평범한 전기 화재로 생각했다. 그들은 납 보호복도, 방사능 측정기도 없이 맨몸으로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 불타고 있던 것은 단순한 건물 구조물이 아니라 흑연 파편과 핵연료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첸코는
나중에 병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불은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몸속에서 무언가 우리를 태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들의 부츠는 불에 녹아내렸고 손에는 수포가 터졌다. 급성 방사능 증후군이 첫 희생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프리피아트의 잠 못 이룬 밤. 그날 밤 도시에는 사이렌이 울렸지만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불길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공기 중에 퍼지고 있던 방사능 수치가 이미 치명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체르노빌의 폭발은 단순한 공학적 실패가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은폐와 비극의 서막이었다. 챕터 2. 숨겨진 경고. 체르노빌 원자로의 폭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고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소련 체제 아래에서 그 경고는 무시되거나 은폐되었다. RBMK 원자로의 태생적 결함. 체르노빌에 설치된 원자로는 RBMK형 흑연 감속 원자로였다. 이 원자로는 1000메가와트급 대출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지만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첫째, 양성자 개수 불안정성. 보이드 반응의 민감도 문제. 냉각수의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반응이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였다. 즉, 비상 상황에서 출력을 줄이는 대신 폭주할 수 있는 설계적 취약점이었다. 둘째, 제어봉의 구조적 결함. 제어봉 끝에 흑연 팁이 달려있어 삽입 순간에는 오히려 반응을 일시적으로 높였다. 실제로 1983년 레닌그라드 원전에서도 같은 문제로 출력이 급상승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소련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처리했다. 안전장치의 의도적 제거 가능성. RBMK는 출력 조절을 위해 자동 차단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체르노빌 실험 당시 실제로 해제되었다. 반복된 경고의 묵살. 1982년 체르노빌 1호기에서 소규모 방사능 누출이 발생했다.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RBMK 설계 자체가 위험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보고서는 곧 봉인되었다. 1985년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 일부 연구원들은 RBMK의 위험성을 다시 경고했다. 그들은 냉각수 순환 불안정과 제어봉 결함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불필요한 체제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 그들의 목소리는 공식 회의록에조차 남지 않았다. 실험의 무리한 강행. 1986년 4월 25일 밤 진행된 터빈 관성 실험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강행된 것이었다. 원자로 출력은 계획보다 훨씬 낮았고 냉각수 흐름은 불안정했다. 안전 지침에 따르면 즉시 실험을 중단해야 했지만 상부 간부들은 모스크바에 보고할 성과를 위해 실험을 멈출 수 없었다. 발전소 책임자 아나톨리 디아틀로프는 훗날 재판에서 나는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판단 뒤에는 체제를 구조적 압력이 있었다. 숨겨진 국제적 우려. 사실 서방의 일부 과학자들은 소련의 원자로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1970년에서 80년대 서방에서 건설된 원자로는 대부분 가압수형 원자로 PWR 또는 비등수형 원자로 BWR이었으며 양성자 개수가 음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즉, 출력이 불안정하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였다. 반면 RBMK는 정반대로 위험을 키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체제 경쟁 속에서 이러한 국제적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다. 서방의 비난은 정치적 음해일 뿐이다. 그 결과 세계는 체르노빌이 터진 후에야 그 구조적 결함을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현장의 불안. 당시 엔지니어들은
이상 징후를 수차례 경험했다. 출력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거나 반응이 늦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가의 계획이 최우선이다. 기술적 문제는 보고하지 마라. 이런 압박은 엔지니어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폭발 직전에도 일부 기술자들은 실험 강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결국 원자로는 눈앞에서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 필연적 비극. 따라서 1986년 4월 26일 새벽의 폭발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누적된 경고의 무시, 체제 우선주의, 결함 설계를 외면한 결과였다. 체르노빌은 이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고 그 시한이 그날 새벽에 끝에 도달한 것이다. 챕터 3. 은폐와 거짓말. 체르노빌 원전 사호기가 폭발한 직후 가장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방사능이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이 치명적인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 사고 초기 몇 시간 동안의 은폐와 지연은 수만 명의 목숨을 위협했고 결국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방사능 수치의 은폐. 폭발 직후 발전소 현장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급격히 치솟았다. 당시 계측기는 최대 3.6롱겐까지만 측정 가능한 저성능 장비였다. 계측기 바늘은 끝까지 치솟았지만 관리들은 이렇게 보고했다. 방사능은 시간당 3.6롱겐,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최대 2,000롱겐 이상에 달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는 사람이 단 몇 분만 노출돼도 치명적인 수치였다. 즉, 초기 보고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한계에 의한 왜곡이었지만 당국은 이를 이용해 위험을 축소했다. 대피 명령의 지연. 프리피아트 도시는 폭발 지점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었다. 약 5만 명의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방사능 먼지를 흡입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폭발 다음날 아침에도 학교는 정상 운영되었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실제로 주민 대피 명령은 폭발 발생 36시간 후인 4월 27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내려졌다. 그 사이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고 가족들은 창문을 열어 섬광을 구경했다. 많은 주민이 갑상선암과 백혈병에 걸린 것은 지연의 대가였다. 정부의 축소 발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8일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감지되었다. 스웨덴은 소련의 사고 여부를 질의했고 그제야 모스크바는 마지못해 발표를 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작은 사고, 통제 가능이라는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노심이 완전히 파괴되고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소련은 사회와 자국민에게 사실을 숨겼다. 5월 1일 퍼레이드 사고 나흘 후 키예프에서는 예정대로 메이데이 퍼레이드가 열렸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쳤고 어린아이들은 꽃을 들고 행진했다. 그러나 그 머리 위로는 방사능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지도부는 퍼레이드를 취소하면 체제 불안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결국 체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까지 방사능 속에 노출시킨 것이다. 훗날 많은 참가자가 건강 피해를 겪었고 이는 소련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피해자의 침묵 사고 직후 병원에 실려간 소방관과 엔지니어들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으로 쓰러졌다. 그들의 몸은 붉게 달아오르고 피부는 벗겨지며 장기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들을 국가의 영웅이라 칭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증상과 죽음을 외부에 숨겼다. 죽음조차 체제 선전에 이용된 것이다. 국제적 파문. 체르노빌 사고는
결국 소련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방사능 구름은 스칸디나비아와 서유럽까지 퍼져나갔고 독일 영국에서도 방사능 비가 내렸다. 유럽 각국은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농산물 수입을 제한했다. 소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과 은폐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킨 뒤였다. 체제의 그림자, 체르노빌의 은폐와 거짓말은 단순히 정보 통제 차원을 넘어섰다. 그것은 체제가 스스로의 붕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국제사회는 소련을 불신했다. 폭발 그 자체보다 은폐와 거짓말이 남긴 상처가 더 깊었다. 체르노빌은 과학적 비극이자 체제적 범죄였다. 챕터 4 숨겨진 영웅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직후 방사능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이름 없는 군인과 노동자 그리고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들이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체르노빌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유럽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 불길 속으로 들어간 소방관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은 프리피아트 소방서 소속 대원들이었다. 출동 지시를 받은 시각은 새벽 1시 30분.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했다. 발전소에서 난 불을 진압하라. 그러나 현장은 일반 화재가 아니었다. 옥상에는 흑연 파편과 핵연료 조각이 불타고 있었고 시간당 수천 롱겐에 달하는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첸코와 그의 동료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부츠는 녹아내렸고 손에는 거대한 수포가 생겼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며칠 만에 모두 급성 방사능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불길은 확산되어 인근 원자로까지 번질 수 있었다. 그들의 희생은 더 큰 폭발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다. 지하로 들어간 잠수부들. 더 큰 위험은 원자로 아래에 있었다. 노출된 핵연료가 녹아내려 냉각수 탱크와 접촉하면 대규모 증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경우 체르노빌 원전 단지는 물론 유럽 동부 대부분이 방사능 오염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3명의 기술자가 자원했다. 알렉세이 아니체코, 발레리 베지팔로프, 보리스 바라노프. 그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방사능 오염수 속으로 손전등 하나만 들고 들어갔다. 밸브를 찾아 열어 물을 배출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그들은 며칠 후 급성 방사능 증후군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 성공으로 최악의 2차 폭발은 막을 수 있었다. 리퀴데이터들의 투입. 체르노빌의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고 붕괴된 노심을 덮기 위해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다. 그들을 리퀴데이터, 즉 처리자라 불렀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6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군인, 광부, 건설 노동자, 의사, 과학자까지 포함됐다. 그들은 납 보호복과 간단한 장비만 착용한 채 방사능에 노출된 잔해를 치웠다. 옥상 청소부로 투입된 군인들은 40초 단위로 교대했다. 그 이상 머물면 치명적인 피폭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삽으로 흑연 파편을 치우고 납판을 덮었다. 광부들은 지하 터널을 파고 들어가 원자로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었다. 이들 중 수만 명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고 수천 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제기구 추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수십만 명이 방사능 후유증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숨겨진 영웅의 의미. 소련은 이들의 희생을 한동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단순히 임무 수행 중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잠수부와 노동자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됐다.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체제 선전을 위한 영웅담으로 왜곡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드러났다.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이름은 기념비에 새겨지고 다큐멘터리와 증언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다. 그들은 단순한 체르노빌의 희생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지켜낸 영웅들이었다. 침묵의 대가. 체르노빌에 숨겨진 영웅들은 결국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에 묻혔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유럽 대륙을 더 큰 재앙에서 구한 결정적인 노력이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유럽의 지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름 없는 그들의 헌신은 인류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재앙의 순간 진정한 영웅은 체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자신이었다. 챕터 5. 체르노빌의 유산.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다. 사고 발생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 상흔은 현재 진행형이며 인류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멈춘 도시 프리피아트. 1986년 4월 27일 오후 2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5만여 명의 시민들은 버스에 올라타며 3일 뒤 돌아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집, 학교, 놀이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프리피아트는 시간이 멈춘 도시로 불린다. 놀이공원의 관람차는 녹슬어 멈췄고 교실 칠판에는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건물과 토양, 숲에는 여전히 방사능이 스며 있다. 2021년 기준 일부 지역의 세슘 137 농도는 여전히 안전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다. 방사능의 그림자. 체르노빌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에 달했다. 세슘 137,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239 같은 핵종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른다. 특히 세슘 137은 토양과 수계에 축적되어 장기간 농업과 식수에 영향을 끼쳤다. WHO 추산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 갑상선암, 백혈병, 각종 암으로 영향을 받았다.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사고 후 몇 년 사이 급격히 치솟았다. 유전적 변이와 기형 출산도 보고되었다. 정치적 여파. 체르노빌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소련 체제의 치명적 균열을 드러냈다. 사건 직후 고르바초프는 체제 개혁을 내세우며 글라스노스트 개방화, 페레스트로이카 계엄을 추진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체르노빌이야말로 소련 붕괴의 진정한 원인이었다고 기록했다. 사건은 소련 내부 국민에게 정부 불신을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에도 체제의 약점을 드러냈다. 결국 체르노빌은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원자력 안전의 교훈. 체르노빌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새로운 안전 규정을 도입했다. 각국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했고 원전 설계는 음해 반응, 개수를 확보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가 여전히 교훈을 다 체득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한 번의 실수가 수 세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새로운 석관, 그러나 끝나지 않은 위험. 1990년대 건설된 임시 콘크리트 덮개는 시간이 지나며 균열이 발생했다. 2016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높이 108m, 길이 257m에 달하는 신석관 콘크리트 덮개 완성되어 원자로를 덮었다. 이 구조물의 예상 수명은 약 100년이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체르노빌은 과거형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관리해야 할 진행형 위험이다. 자연의 역설. 인간이 떠난 뒤 체르노빌 인근 지역에는 오히려 야생 동물이 돌아왔다. 늑대, 곰, 들소, 희귀 조류까지 인간이 떠난 공간을 차지했다. 이는 방사능의 위험 속에서도 인간이 사라진 땅이 어떻게 자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체르노빌은 인류 문명이 없는
지구의 미래를 예고하는 장소가 되었다. 끝나지 않은 경고 체르노빌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류는 과연 다룰 수 없는 힘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프리피아트의 녹슨 관람차는 조용히 속삭인다. 이 비극을 잊지 말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